엄마 작가가 되다 10번째 챕터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의 정윤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효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모습 중에 작가 정윤진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래서 작가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정장을 갖춰 입었고요. 네. 사실 모든 사람이 되게 입체적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모습이 다 저희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전부 다 또 완성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도 없고 완벽한 정윤진 작가도 없고 뭐 완벽한 아내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원하는 사람이 또 아이가 원하는 완벽한 엄마도 아닐 수 있고 남편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나 누군가가 보는 정말 훌륭한 작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네, 이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역할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기보다 저는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솔직히 살아있는 한 모든 과정의 연속이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작가 정윤진 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책은 제 개인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오게 된 게 어떤 스트레스 상황, 마음이 아파서 생기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힘듦이 신체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 안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두통이 있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공황장애는 그게 좀 발작의 형태로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상황인가?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질환이 남들이 보기에도 놀랍고 나도 굉장히 고통이 커서 그렇지 누구나 이런 스트레스 또는 마음이 아픈 일들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뾰족하게 공황장애 환자나 뭐 교권침해 교사라는 타겟을 정해서 쓰기는 했지만 사실 모든 우울감, 불안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사람들이 읽으면 다 좋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한 또 치유 방법도 같이 담은 책입니다. 네. 엄마들 중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거나 자녀, 특히 아들 키우는 엄마들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딸보다. 그 아들 키우는 자녀분들의 엄마들에게도 네, 여기로 보시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뭔가 생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잘 안 된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막혀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게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보면 앞쪽에는 그 공황장애가 생겼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후에 집 밖을 힘들게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일화 중에 뭐 이야기가 많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좋은 사람은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기라경 작가님께서 맨 처음 세상 밖으로 첫날 나왔을 때 제 이야기를 듣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그날에 내가 학교에서는 아무리 요구해도 저 눈빛을 못 봤는데 맨 처음 본 사람이 그렁그렁 맺힌 눈빛을 보냈을 때 그게 두고두고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만나 뵀을 때도 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 옆에 있는 사람과 지금까지 제 옆에 있는 사람 또 중간에 함께 연결돼서 계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병이 책에도 썼지만 독이 된 사건이 득이 됐다.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성장의 그런 발디딤판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구나라고 느낀 게 주월송님이에요. 네, 그래서 매번 이 사람이 내 곁에 온 거는 나는 정말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선물이다.
갑자기 눈물이 날라요. 네. 제가 이렇게 외부로 나왔을 때 저의 못난 모습을 저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감정 기복도 심한 사람이고 막 어떨 땐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 잘해야 된다고 책에 썼지만 아는 게 다 삶의 실천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때 어떤 사람은 자세가 뭐 공격적이거나 뭐 이런 태도가 있는데 늘 깊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또 배우는 게 많은 친구거든요. 아, 이건 너무 큰 복이다. 네. 그러니까 그 독이 이제 복으로 바뀌는 순간들 네. 좋은 분들을 네. 만나셔서 또 지금까지도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어쩌면 병도 일찍 네. 극복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믿어주신 분들 때문에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정말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 꺼내보지 못한 년 시절의 상처 등도 남아있고 또 제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생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전처럼 막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거나 또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무서운 이런 것들은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공황장애 혹은 우울감 이런 등등 무기력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들에게 지금 책에도 관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 관찰 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쓰고 또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 세종대학교 예술치료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격증을 임상심리사를 따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이 치유의 단계를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이걸 제가 석사 논문에 쓰려고 시크릿인데 오늘 네, 코로나 덕분이에요. 많지 않아서 더 좋은. 네. 맨 처음에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이 기복이 내가 언제 떨어지는지를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이 패턴이 기록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는 인지 오류 중에 하나가 뭐 확증 평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투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늘 한 번 있었는데 늘 그랬어. 너 매번 그러잖아. 이런 표현들 좀 한 번씩 쓰잖아. 특히 다툼이, 갈등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실과 기억하는 뇌가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기록을 하면 관찰일기는 정말 사실만 적고 내가 관찰된 모습만 적기 때문에 적다 보면 그 패턴을 알 수 있거든요. 패턴을 알면 첫 번째 단계의 인식, 알아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알아차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떨어지는 패턴마다 떨어지는 시기마다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공통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깊이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몰입하는 방법을 찾고 그런 문구를 찾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게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책을 가져왔어요. 니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이 많은데 이걸로 독서 모임도 계속 했었거든요. 네. 이 니체에 보면은 시면으로 내려가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면은 정말 내 내면에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껍데기를 하나씩 벗기는 거죠. 내가 포장해 놓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펴보는 게 몰입이에요. 근데 몰입을 하다 보면 자기의 못난 모습과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많이 보이겠죠. 네, 그러면 되게 아파요. 근데 아픈 거를 이렇게 이것만 딱 벗기면 여기에 나의 그 객관적인 못난 모습이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한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걸 열까 말까 할 때 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면을 하게 되고요. 대면을 하게 되고 못 여는 사람은 그 앞에서 뭐가 있는데 두려워서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특정 사건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 공황장애나 제가 감정이 떨어지는 것은 문을 열고 직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몰입을 하고 직면을 해요. 직면을 하면 진짜 상처에 소금 뿌린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서 바닥을 쳤다가 막 울기도 몇 날 며칠 울기도 하잖아요. 울고 나서 바닥을 치면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절함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걸 스스로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스로 찾으려는 힘이 없으면은 결국 이거는 묻어는 채로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거고, 심연에 찾으려고 막 뭐 책도 읽어볼 수도 있고, 영상 자료나 또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는 책에 사람과 공간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는데, 사람마다 이 선택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걸 저는 연결이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직면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연결이 되면 그 연결 과정은 이제 길어지는 거죠. 뭐 며칠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개월, 몇 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들었을 때 이제 뭐 나름 엄마들 중에 나름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몰입이라든지 직면이라든지 극복이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만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엄마들은 어쨌든 책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변화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엄마들은 또 그 안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악순환으로.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혼자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라는 말 아까도 썼는데,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하면은 뭐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스트레스랑 트라우마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의 맨 꼭대기가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고, 저는 공황장애가 트라우마 때문에 온 거예요. 스트레스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뭐 많이 먹고 실컷 자고 뭐 신나게 영화를 보거나 뭐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소가 되면 스트레스인데, 트라우마는 혼자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악순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트라우마가 하나만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는 해결이 됐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살면서 계속 거쳐야 되는 거고, 트라우마가 어린 시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39살에 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생기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새로운 트라우마가 계속 발생해서 이 5가지의 단계를 계속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힘을 낼 에너지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깊은 나의 어떤 급소가 건드려지면 에너지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도움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저처럼 발작이 일어나고 너무 이제 호르몬 분비 자체가 잘못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의사 선생님께 가서 약을 먹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게 아니야. 막 이 호르몬의 분비나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상담. 그거 2개 다 뭔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치유와 관련된 뭐 책들 되게 많아요. 저희 정여울 작가님도 만나 뵀잖아요. 그렇게 책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 활동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나에게 힘든 그 사람과 공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벗어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보를 해서 그때 뭔가를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일찍 꽃을 갖다 주신 학구차이님이 계셨잖아요. 저렇게 꽃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확보해서 치유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글로써 시간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 또는 뭐 바느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몰입해서 내 안에 창조성을 내는 그 시간, 공간이 무조건 확보돼야 되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보면 그 문장이 있어요. 글 쓰는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게 하루 종일은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역할이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까지는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의미 없이 소비되는 시간을 좀 비워내고 잘라내고 통으로 확보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최근에 가장 많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도 겨울 새벽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름엔 됐는데 지금은 힘들더라고요. 또 집에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맞아요. 에너지가 많이 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뭐 그 우울감이 깊진 않아도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분들한테 혹시 뭔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 때 외부로 나가기 전에 정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책도 사실 못 읽어요. 책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이 활자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그냥 허옇고 검은색만 보일 뿐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했던 방법이 맨 처음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생각만 쌓이긴 하고 정말 밑으로 막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찍고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한 번쯤 찍어야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나 여기에서 괜찮아, 이 정도까지 버틸 거야, 저 바닥까지는 안 내려갈 거야 하고 막 억지로 붙드는 경우도 있는데 내려가도 괜찮아요. 큰일 안 일어나거든요. 내려온 다음에는 그 책은 여전히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BTS 노래를 이 사람들이 치유의 메시지를 준다는데 도대체 어떻길래, 근데 듣다 보니까 가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유튜브나 오디오 클립 등 오디오로 제공되는 걸 계속 들었어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에너지 자체가 그 정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귀로 듣는 것, 조금 내가 밖에 나가거나 어느 정도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걸으세요. 그쵸. 멀리 운전하지 마시고, 저는 그때 운전도 또 못했으니까 운전하지 마시고 걸으시는데 혼자서 걸으려면 안 되거든요. 가족이 힘들다면 동네에 아는 엄마라도 꼭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30분 이상 걸으면 가장 좋아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3개 있어요. 도파민은 다들 너무 들어서 네, 흥분하게 하잖아요. 도파민, 옥시토신은 정서적으로 나랑 공감되는 사람. 사실 엄마 같은 경우는 모유수 했을 때 옥시토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옥시토신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동네에 같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동성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친구를 만나도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거든요. 이런 사람. 그리고 세로토닌. 이건 햇빛을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것.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오디오북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나와 더 친해지는 방법,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우리 여자들 혹은 엄마들이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제 좋아하거나 이런 내 안에 나랑 친해지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여자뿐만이 아닐 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셨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가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힘들었는데 가장 많이 한 게 계속 저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 같은 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저만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부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가끔씩 화이트 거짓말, 착한 거짓말 필요할 때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가끔씩 우리 남편한테도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내가 필요한 뭔가가 꼭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괜히 당연히. 기분 나빠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게 말해야 되는, 오늘따라 뭐 멋있다라든가. 이게 저희 남편을 제가 오빠 하고 부르면 말투에서부터 이제 뭐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아는데 뭐 오늘 멋있어 하면은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관계에서 화이트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념을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있으면 내가 굳게 믿는 것과 이게 충돌을 맞아요. 하면 내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스스로가 막 되게 표리부동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 맞아요. 혼란이 막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깨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거는 당연해.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프고 나서 왜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거, 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 생긴 건데 원래 사람은 4살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험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왜 나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하다가 솔직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갔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존재는 어떤 도덕 규칙 또는 규율보다 존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저는 도덕 규칙이나 규율이 더 먼저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보내놓으면 그런 거 먼저 가르치잖아요. 네.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면 되게 나쁜 것처럼 했는데 사람의 본성은 왜 다 나쁜 걸까? 사람이 이기적인 걸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나 사람도 동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잖아요. 막 너무 이타적인 사람이야. 너 다 먹어 하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내 거를 챙길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 기관들에서는 그 사람이 타고난 본능을 거스르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죠. 본능대로 하면은 약육간식이나 뭐 힘이 센 사람이 우세하고 정말 무서운 살인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규칙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제는. 네. 진짜 나를 만나려면은 그 사회에서 배움으로써 내가 형성한 신념을 계속 깨어다는 작업. 깬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정답이 없어요. 사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건 이게 맞아, 이것대로 해, 그것대로 안 하면 혼나잖아요. 학교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 사춘기 아이와 싸우느니 차라리 이 아이가 왜 화장을 하는지, 화장을 해야만 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어쩌면 이건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자존감 회복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왜 나는 겉으로 보이는 화장만 계속 지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전에 내면의 나 만날 때는 그렇게 남의 주어진 거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깨부시고 모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다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너 진짜 네가 진리라고 생각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거라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장착해야 될 자세는 있어요. 관용의 자세. 저 사람이 나랑 다르고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학교는 교과서에만 관용이 있고 현실 학교의 문화에는 관용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 퇴사가 그렇게 붐이잖아요. 그리고 1인 기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또 코로나가 이걸 앞당기기도 했어요. 재택근무가 되면서 유연근무제도 생겼죠. 꼭 맞아요. 9시 출근이 아니라 10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노동의 시간을 8시간을 확보하면 된다. 이게 꼭 8시 반까지 학교에 가야 돼. 꼭 9시까지 회사에 가야 돼. 이게 조금씩 깨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조금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내가 맞추어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1인 기업이면 이제 그거에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나만의 길을 내가 찾아서 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국가의 틀 안에 있고 자본주의 틀에 있으면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잘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을 많이 얻을 수는 있죠. 사업과는 달리. 또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왜 시키는 대로 계속 해야 되지? 이런 질문. 이게 옳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학교에 만족하고 교사로서 너무 훌륭하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단점이 보이기도 했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교육을 찾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누가 쥐어진 것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어머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만들고 그게 있을 때 아이도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근데 모든 육아나 모든 전문가들은 타고난 기질을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관용이거든요. 근데 이 관용이 교과서의 글로만 어디에 활자로만 존재하지 말고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 네. 만약에 그런 신념, 음. 깨부숴야 될 신념들이 많은 경우는 어쨌든 다 깨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이렇게 확신 있게 일단은 다 의심하고 다 깨부셔 봐라라고 하는 게 전 니체를 통해서였어요. 요 최근 니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니체가 뭐길래라고 해서 처음에 니체를 읽기 시작했는데 읽고 나서 요즘에 뭐 칼 융이라든지 헤르만 헤세라든지 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니체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피카소도 그렇고 뭐 달리 살바도르 달리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다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의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철학적인 자세를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니체 하는구나. 파고들수록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알지만 제 삶에 완벽하게 적용을 못하고 누구나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처럼 공개까지는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때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변화된 모습이 나오니까. 네. 그 과정을 살면서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질문도 지금 이거랑 비슷한데, 내 안에 나와 친해지는 방법이나 이제 자신과 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결국은 내면의 나랑 만나는 법, 그게 또 신념을 깨는 거 말고 또 대화하는 법이 또 있나요? 저는 대화하는 걸로 가장 저한테 잘 맞는 방법은 글쓰기. 네, 저는 글쓰기고, 누군가는 이제 다른 방법이 되겠죠. 근데 가장 많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건 명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명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명상하려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걷기 명상이었던 거. 걷다 보면 저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비워지더라고요. 그 오은영 박사님도 하루에 20분 멍 때리는 시간을 확보해라.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멍 때리는 게 명상의 그 시간이거든요. 명상은 20분이 아니라 5분만 돼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오롯이 존재인 나랑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명상 초보이신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저처럼 걷는 걸 통해서 진짜 다 비워내고 그냥 눈앞에 흘러가는 자연을 보면서 아, 구름이 흘러가네, 바람이 부네, 아, 그렇구나. 뭔가 우리는 계속 생산해야 되고 경쟁 구도에 있는데 그걸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존재를 맞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걸 통찰 또는 뭐 아하 우리 뭐 무릎을 딱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저한테 좋았던 거는 가장 좋았던 거 글쓰기. 객관적인 관찰 일기를 쓰고 패턴을 찾고 명상을 하고 이랬을 때 결국에 또 저는 글쓰기로 마무리가 돼요.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아, 내가 이런 잘못된 신념을 했고,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길 원했구나. 이런 것들을 과정을 이제 글로 또 마지막으로 쓰고. 중에 이제 뭔가 그림이나 글이나 여러 가지 나를 만나는 방법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글이 답은 아니거든요. 네.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찾으려면 경험밖에 없어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직접 해보고. 네, 직접 해봐야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아, 나 그냥 예술가로 살고 싶구나. 근데 그거를 예술가로 살고 싶어요 하면 되게 모호하니까 이거를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뭐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될 수 있고 심리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직업에 비추었던 거구나. 나의 욕망을 그냥 펼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살아가고 존재하라 라는 게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다. 꼭 어떤 직업, 꼭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즐거운 거, 내 욕망을 그때그때 충족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 생각이 오늘 아침에 예술가까지 변화한 건 질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질문과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변화하려면 끊임없이 인식하고 몰입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것을 찾는
제 말이 좀 형이상학적이죠. 그 행복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들에게 행복이란 정말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북토크든 뭐 강의를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고 행복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도 책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한테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가 물어보고, 또 이제 예술가 오늘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동안 되게 다양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도 되셨고, 또 힐러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다양하게 치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게 행동까지 안 나가지는 엄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강점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행동이 툭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옛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신중해야 된다. 막 행동 먼저, 된다,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얌전히 있는 사람이 선호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약간 얌전히 열심히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살짝 나사를 풀어놓고 생각 없이 행동해서 부딪히고 몸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해서 뭐 다치거나 뭔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딸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막 뭐 하나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세세히 알려주고 나서야 얘는 행동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실행을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두려움을 좀 잘 몰랐다가 딸을 키우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홀몸이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될 게 많으니까 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생각을 좀 멈추고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무모한 도전을 10대, 20대 초반엔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못하는데, 못한 게 지금 10년 넘으신 분들 많으시고, 뭐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뭐 몇 년씩 못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해보세요. 뭐 아이랑 갈등이 생기거나 뭐 시댁 식구들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친정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갈등 생겨도 안 죽거든요. 싸우면 힘들죠. 막 마음 쪼그라들고 다시 위축되는데,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두려워 마시고 일단 저질러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이한테 학원비로 한 달에, 또는 우리 그 국영수 이런 거 아니고 피아노든 태권도만 보내도 몇십만 원 그쵸. 금방 들어가고, 유치원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그 돈을 나한테 한 번은 써보세요. 저질리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니까. 행동하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지. 카페를 가면 커피값이라도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나한테 일단 써보면서 저지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두렵죠. 그 두려움은 스스로 깨는 수밖에 없어요. 네.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변화가 아예 없어요. 정말 변화하고 싶다면 행동하고 무조건 저지르세요. 그게 걷기라도 햇빛이라도. 글을 쓸 때도 자기를 객관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저도 이게 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관찰일기가 좀 도움이 됐고, 저는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이게 조금 잘 써졌던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공황이 일어나고, 공황이 안 일어나도 내가 언제 인지 왜곡을 하고, 이런 걸 최근까지도 적었으니까요. 이렇게 적어서 이 패턴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저처럼 막
질병이 없으면은 또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없으면 되게 힘든 게 이거거든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은 이거 자기 개발 수업 아닌데 얘기할 수가 행동 목표 설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있기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객관화해야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방법이 어려워요. 저는 쓰는 방법 선택하긴 했는데 정말 지금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모든 사람한테 맞는 게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용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을 꼭 쓰지 않아도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림자가 건드려져서 그 순간에 객관적이지 못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거나 뭐 쉽게 판단을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내가 그때 그런 사람이네. 객관화 작업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그런 판단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배제하면은 좀 더 객관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 쓰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쁜 의도로 나한테 말을 한 게 아닌데 제가 나쁘게 받아들인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신념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네? 라고 했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알아도 객관화가 되고 내가 이걸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진 말아야겠다.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결국에 상처 입은 건 나였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작가님이 글을 예전부터 썼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글을 잘 이렇게 예전부터 쓰셨는지 하고 비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학교에서 쓰라는 일기 외에 제가 이렇게 습작처럼 쓰기 시작한 건 사실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뭐 책을 읽고 좋은 게 있으면 문장 수집을 하듯이 그 문장을 이렇게 적어 놓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시를 많이 썼고 학교 선생님 중에 시 등단하신 시인이 계셔서 시를 쓰면은 그 선생님께 이렇게 가져가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 대학에서는 남편과 쓴 연애 일기가 네 진짜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가 종이로 아니고 연애 일기예요? 네, 일기장. 왜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일기장 교환 일기 하듯이 그 일기장이 7권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2명의 친구와 그 교환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되게 오래전부터 쓰신 느낌이 책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계속 오랫동안 쓸 수 있었던 건 일단 돈이 안 들어서.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윤지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나의 문장이라도 쓸 수 있는데 진짜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어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비법을 모르신다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내 글을 쓴다라고 하면 돼요. 내 글을 누군가랑 비교하지 말고 내 글은 나밖에 못 쓰잖아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거는 저밖에 경험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께서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내가 경험한 게 내 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나만의 글 쓰는 나만의 글, 나만의 문체를 찾기 위해서 담고 싶은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는 것, 그 다음에는 역시나 많이 쓰는 것. 네, 뭐 왕도가 없어요, 글쓰기는. 맞아요. 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절대로. 책을 출판하기까지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이나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작가가 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쓰시고요. 출간의 방법은 정말 많아요. 자비 출판도 있고 자서전 내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자비 출판을 하거든요. 내가 돈 내고 책을 낼 수 있고요. 반자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 반, 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 출판.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 내가 투고를 하면은 내 돈이 따로 들지 않고 출판사의 돈으로 하는 3가지 방법이고 요즘엔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출판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축을 내서 텀블벅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모든 과정의 기본은 글이 있어야 돼요. 원고가 없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써라.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판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투고 한두 군데 하고, 아, 난 역시 안 돼. 내 글은 안 되나 봐. 나는 글에 뭐 실력이 없나 봐. 아니에요. 저는 300군데 투고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 노력이 필요해요. 네네. 맞아요. 300군데 투고했는데 200군데는 거절의 메일도 안 와요. 네. 그리고 한 4, 50군데는 거절의 메일이 오고요. 몇 군데는 이제 뭐 이 대화가 나누기도 하고, 뭐 연락 온 데 중에는 자비 출판을 하자, 반자비로 하자 이런 데도 많았는데 그냥 일단은 다 미팅을 했어요. 결국에는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제 돈이 안 들고 기획 출판을 했지만 기획 출판이 인세가 제일 낮아요. 자비 출판은 판매되면은 인쇄비용 빼고 다 내 거예요. 그게 처음에 돈을 들지만 인쇄비용 빼고 내 거고, 반자비는 인쇄가 25%에서 뭐 40%까지 이제 조금씩 다르고, 근데 기획 출판은 모든 작가,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최대가 10%거든요. 책을 1000권 팔아서 10,000원씩 계산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최근에 1만 권 팔기도 힘들거든요. 1만 권을 팔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세금 떼서 주거든요. 10%또 까서 줘요. 네. 그러면 회사원을 쳤을 때 1년에 책 한 권 쓰고도 힘든데 1,000만 원으로 생계 유지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출판의 과정을 무조건 나도 투고를 해서 출판사가 나를 픽해서 이 과정을 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자책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자책 출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글이 있어서, 네. 운동은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약으로 먹는 신경 전달 물질, 그 호르몬을 끊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그 호르몬을 채워줘야 돼서 운동을 생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이 낳고 출산 후에 좀 이런 군살도 좀 빠지고 힘도 세지고 근육량도 늘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활기가 있어지고 더 잘 웃게 되고 좋은 변화가 같이 오더라고요. 운동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블로그 모르시는 분들은 초록창,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초록창에 정윤진 작가 치면은 제가 짜잔 인물이 등록되어 있어요. 연예인들처럼 인물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씩 계속 와주셨어요. 네.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네. 이야기는 제가 정리해서 또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드릴게요. 또 나중에 또 뵙기로 해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